좌장으로는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생님 좌장으로 맡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좌장 박성호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첫 발표도 맡고 토론 좌장을 맡았는데 최대한 요지 위주로 신속하게 앞에서 약정 토론을 하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질문 받으면서 최대한 제 생각에 5시 40분은 넘기지 않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 최주희 선생님. 다음은 한국국학진흥원 김충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경화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안성학연구소 김혜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은 박성호 선생님께서 좌장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후에 장시간 또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집안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워낙 지역에 밝아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미리 저희 발표문을 받고 준비한 토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발표와 또 두 번째 김우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자 두 분께 그냥 좀 두 편을 다 읽고 그냥 토론을 해달 부탁드렸거든요. 그 차례대로 덕성여대에 계신 최주희 선생님하고 또 한국국학진흥원에 있는 김충현 선생님께서 이어서 아마 요 앞선 발표 둘에 대한 질의 내지는 토론 사항들을 요주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최주희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박성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양국 오두인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성의 양국 오두인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제 연구 범위에 있지는 않아서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요. 굉장히 조선 후기에 노론 가문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오태주의 이제 부마로서의 위치 그리고 명안공주 관련 소장 고문서는 제가 이제 조선 후기 경제사를 전공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이제 공주 관련된 궁방이라던가 재산 관련된 문서는 따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좀 더 완성도 있는 글이 되고 또 오두인가의 소장 문서를 외부의 연구자들이 좀 앞으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금 발표하신 논문에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은 오채선 그러니까 이제 6대손이라고 하는 오채선과 오이경에 대한 고문서 건수가 이 표를 보시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제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종가 소장 고문서 인물별 분류를 보시면 제가 앞서 이제 발표하시는 시간에 조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때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요 표를 보시면은 오채선과 오이경의 관련 문서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은 오두인가이기는 하지만 그 후손인 오채선과 오이경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고종대까지 이어지는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이 인물들이 결국에는 오두인가의 종가로서 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가장 노력한 인물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두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오채선 그다음에 오이경과 같은 이분들의 좀 학문 활동과 19세기의 그런 사상들이 조금 더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도식 3번을 보시면 예, 어디냐면 도식 3번 여기는 지금 도식 4로 제가 이제 발표문을 받아봤었던 거랑 좀 숫자가 달라져 있는데요. 13쪽에 보시게 되면은 해찬이 오태주 후손과 계보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그 오정방 오사겸 그다음에 오숙 오두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종갓집의 그 계보도가 사실 계라고 해서 이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가이기는 한데 종가로서의 자손 번창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프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차손들에게서 사실은 출계를 해서 그 종가를 이어온 그런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이제 그 차손에게서 데리고 온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종가를 굉장히 그 이으려고 하는 그 집념과 그 가문의 어떤 그 노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입양을 할 때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갈등이나 내부에서의 논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집안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입양이라던가 파양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적혀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은데 이 오두인가 집안에서는 고문서가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이 종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사와 관련된 예서들이 남아 있는지 그런 이제 종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어떤 문서상이나 문헌 소장 문헌상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이제 넘기시게 되면은 그 오두인 집안 자체가 여기 그 퇴전당과 같은 그런 현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노론 계열 집안하고 네트워크가 탄탄한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그 해조시 종가 후손들의 학문적 위상이 상당히 이것을 보아도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뭐 김부진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일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두 분들께서 혹시 안성 내에서 이 오두인가의 학문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그 중앙하고의 네트워크는 되게 강한데 내부에서 아까 몇 서원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성 안에서의 이 사족세의 위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의 교류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기 이제 명안공주가 사실 이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외척으로서의 이제 혼인이 되는데 그 지금 소개해 주신 명안공주 방의 도서패자 말고도 사실 최근에 2017년, 18년에 국립 고궁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아단문고라고 하는 데에서 그 명안공주 관련된 고문서가 발굴이 돼가지고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안공주 관련된 부분은 이 집안에 제가 경제사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왕실 혼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가계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안공주방 문서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향후에 보완이 되면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도 해조시 집안 문서를 좀 연구를 이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충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준비된 토론문을 좀 참고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후기 서울 경기 지역에 근거를 두고 도시 문화와 외부에서 전래된 선진 문물을 향유하던 계층을 이제 경화사족이라고 합니다. 그 이들 경화사족은 도성과 그 인근에 경제적 바탕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학문 세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사족층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전하는 경화사족의 유물과 유적은 조선 후기 문화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해조시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의 글에서 그
고문서와 고서에 대한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이 글을 읽다가 드는 생각은 그 묘역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화사족의 묘역은 서울 경기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거나 현상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해조시 묘역은 아직도 시흥과 안성, 용인 등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제 묘역을 이제 아끼고 가꾸는데 많은 힘을 들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은 바로 비석입니다. 석재의 품질뿐만 아니라 찬, 서, 전에 참여한 인물들을 통해 가문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글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해조시 가문의 묘역에는 당대 제1의 학자와 문장가, 명필이 참여해 건립되어 있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 중에 이제 해창이 오태주로가 하는 송설체의 대가가 있었고, 실제로 오숙 선생을 비롯한 선대 이제 조상들의 비갈이나 묘도 문자를 찬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집안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비문 혹은 묘도 문자 찬술과 관련한 자료가 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아시는 부분 혹은 기관의 소장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우진 선생님은 덕봉서원의 어떤 존치와 가문의 위상을 연결해 서술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오두인이 갖는 충절의 상징, 경화사족으로서의 가문의 위세, 노론 명문가와 혼맥을 들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저는 매우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가계도는 노고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얹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왕실과의 연관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정방 선생의 본생과 어머니 전주희 씨, 그리고 오사겸 선생의 아내, 이 두 번의 종친과의 혼인 이력이 부마가로 이제 낙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성왕후, 그러니까 현종비인 명성왕후와 어떤 관계성도 작용을 했겠지만 중전으로 간택되었던 사례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선대의 왕실과 혹은 종친과의 혼인 관계가 있는 경우 오히려 다시 재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설명을 좀 더 이끌어 가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덕봉 서원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여흥민 씨와 안동김 씨 관련 인물이 다수 포함된 것에 주목하셨고, 이것을 또 왕비를 배출한 이력과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서인계 서원의 운영 양상을 함께 언급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인계 서원은 이름난 학자가 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고위 관료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서와 같이 지방에 있는 서원인 경우는 경원장과 향원장을 각각 두기도 했고, 경원장은 현직 고위 관료를 역임하는 경우 이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인계 서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남 지방에서도 서인계 서원으로 전향이 이루어진 서원의 경우에는 경원장을 따로 둠으로 인해서 기존 남인계 서원과 구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덕봉서원은 서인 노론계 서원이며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력 인물을 서원장으로 모시기 좋았고, 인적 구성은 인근에 이제 용인 지역에 있는 심곡서원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선생님께서 오정방이 무인으로서
전공을 바탕으로 해조시 집안의 상무적인 기풍에 정점을 찍었고, 오두인은 문인으로서 문장을 기반으로 우문적인 기풍으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두인 이후 무과급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을 볼 때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능성구씨의 사례처럼 무반 명문가로 남지 않고 왜 굳이 전환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혹시 생각하신 바를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제 발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주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 토론을 보면서도 저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현재로는 그 양성의 종가 고택이 그 원래 건립입을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역대 종손들, 뭐 양곡 선생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관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지적했듯이 고종 때 이렇게 관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벼슬 생활은 경거하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이 특히 경기도 양반들,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경거하는 경저가 있고 또 고향에 향저를 두고 하니까, 사실은 좀 관직 생활이 원활했던 분들은 특히 서울에 집을 두고 많이 지내셨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새삼 했고, 그래서 이것도 고문헌하고도 연관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종가에 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쉬는 시간에 또 어떤 뭐 종중의 어르신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듣기로도 서울 집에 이사 가고 할 때 수레가 나갔고 한데 그 이후에 모른다. 사실 그런 게 다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종손들의 어떤 주 거주지가 항상 그 덕봉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실제로 가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게 다시 시골로 내려오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찾았던 거는 그렇다면 경거하던 무렵에 있던 어떤 그런 유물들도 어느 순간 이제 흩어지는 것 중에 일부는 대학 도서관에도 가 있고 어떤 소장기관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가의 어떤 존속 양상은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 연구는 사실 실제로 잘 안 돼 있긴 합니다. 오늘 최주 선생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그 부분들 실제 종손들이 또 김중현 선생님 말대로 계우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집안에서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간에 계속 이렇게 종가를 유지하려고 이으면서 종손은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그러면 종손들이 어디에서 거처했고 어떻게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좀 이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그 연구 관심 분야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종가에서 어떤 이 종가 가법에 관련된 거라든지 예법 이런 서적들은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 지역을 배경으로 한 어떤 노론 개혁의 사족 양상, 이거 사실은 마지막에 정윤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사실 잘 여전히 이제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사실 이 부분까지는 보질 못했는데, 그 대신 좀 생각은 이 지금 얘기하는 당색으로 얘기할 때 하는 이 노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문반직을 지냈던 좀 그래도 좀 그 중앙에도 활동하고 했던 좀 유력한 그 계열, 이 정무공파 중에서도 이분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서 경기 남부와 기호권까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그 안동김 씨 집안 그 기호의 노론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진송 씨든 좀 그렇게 넓게 이해하고 실제로 또 지역의 어떤 사족에 대한 양상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된다면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도 항상 경험으로만 머릿속에 떠돌았던 건데,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한 7, 8년 전에 종중에서 좀 이제 의뢰를 해서 한번 족보를 기준으로 이 집안 이제 문무관 출신들 다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한 5명 정도가 어쨌건 과거에 나갔는데, 문과급제자가 한 16명 정도고 오히려 무과급제자가 한 66명인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원 진사가 한 70여 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이 무반 연구하신 분들은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무반 집안으로 정부공파를 언급한 연구가 먼저 발표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 양국 선생이든 좀 뭐 문과 출신의 좀 이름 있었던 분들 위주로 어떤 조명되긴 되는데 양자를 같이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벼슬자리도 좀 하시면서 경거했던 자손들, 그 다음에 좀 지역을 지키면서 때때로는 문과보다 무과가 좀 수월하긴 했거든요. 많이 복구하니까 무과로 출신하면서 집안을 유지하고 뭐 이런 그렇게 집안 내에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 새삼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제 글에서 보완할 부분들은 제가 맞는 게 뭐 고궁박물관 있는 그 뭐 가고 문기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소개해주긴 했는데 어쨌건 그 자료들도 제 나중에 마지막 자료 업데이트할 때 넣고 최근에 저도 사실은 이 전공이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는데 최근에도 어디 지자체 박물관에 가서 명안공주방 쪽에서 있었던 거의 한 10여 미터에 달하는 무슨 뭐 조선시대 소송 문서가 있어요. 공주방이 이제 어느 지역에 뭐 무슨 궁방전 이런 것 때문에 소송하는 한 10m짜리 되는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여전히 이 해창이 집안의 문서들은 여전히 어딘가서는 계속 나오는구나. 이건 제가 뭐 계속 좀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좀 다른 연구자들이나 또 집안의 분들에도 좀 도움이 되게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충현 선생이 얘기했던 이 해창이 글씨가 있는 어떤 뭐 탁본료는 사실은 집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가 최근에 수원박물관에서 이 조선 뭐 여말선초를 상징하는 송설제 특별전을 했거든요. 아주 뭐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조명부처에 명필이 해창이 어태줍니다. 그래서 이분 그림 자료가 나온 거는 또 강릉에서 빌려왔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일부 그 해창이의 그런 금성문 탁본이 좀 있나 보더라. 그게 한 몇 점 출품돼서 그거 정도 외에는 제가 집안에서 해창이의 글씨가 특별히 어떤 탁본 형태나 이렇게 제작된 거 못 봤고요. 그 대신 아시다시피 덕복리 선영에 가게 되면은 해창이가 직접 뭐 본인 우대의 묘는 다 직접 손을 보거든요. 그럼 다 묘비의 글씨를 본인이 씁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거기 어머니 묘 앞에도 아마 해창이 글씨인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언급됐던 그 세 분 같이 이제 뭐 그 숙종 때 돌아가신 분 중에 이세화라는 분의 아마 묘갈도 해창이 글씨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어떤 묘도 문자에는 이 해창이 이 명필 글씨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금성문으로 첩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실물로는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네, 제 답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진 선생님. 김충현 선생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제가 다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오정방과 이제 오사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그 이외에 뭔가 또 있나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정무공 오정방의 처가 그 정종의 6대손이고 또 오정방의 동생도 이제 태종의 4대손인 이응하와 이제 혼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양곡의 생모도 성종의 5대손인 이후길의 여식이었고 사촌 동생인 오두성의 처가 중종의 5대손의 여식이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오두선의 처는 또 효종비인 선왕후의 외조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곡 선생 이전부터 정무공 선생부터 굉장히 왕실과 깊이 인연을 갖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해서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서원장과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역시 지금 서원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착안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서원과의 비교를 통해서 서인 노론계 서원의 특징을 이제 남인계하고 이제 같이 구분을 해서 더 추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박성호 선생님께서도 얼핏 얘기를 하셨었는데 무인들의 배출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도 오면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양곡 선생의 조카인 이중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는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에 맞아서 몸이 굉장히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7세 때에 양곡 선생한테 이제 자기는 무예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문과 병과 이제 합격을 하는데 이후로 이제 오도인 선생이 계속 옆에서 이제 두면서 옆에서 이제 계속 담소를 나눴는데 김석주가 글을 굉장히 많이 탐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인자의 난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것처럼 이 집안이 역시 뭐 양곡 선생이나 이런 무과에 있어서 굉장히 현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대적으로 무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잘 조명되지가 않는데 이 양쪽을 다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이제 박성호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담을 하게 되면 저도 덕봉이 처음 갔더니 그런 소개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이 뒷산 천덕산 자락이 다 그 솔밭에서 뭐 우리 선조들 활 쏘기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곳이었다는 뭐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뭐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발표였던 정운주 선생님의 어떤 이 오씨 집안에 전래된 실제로 초상화 내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계신 이경화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경화입니다. 오늘 학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별개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해조 씨 분 중에 인물들이 오늘 뭔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쫙 되면서 퍼즐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정운주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그 초상화 내점은 오재순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초상화들이어서 이 조선시대 초상화의 어떤 좀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귀중한 그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내점의 초상화를 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점이 이제 되게 다양하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초상화하고는 다른 점들이 좀 많이 있는 초상화들이어서 흥미롭게 봤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도 좀 많았는데 네,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오숙 초상인데요. 오숙 초상에는 중국에서 그려온 특이한 초상화인데 여기에 대해 인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그렇게 인장을 많이 남기지 않는데 초상화의 주인공과 화가가 인장을 남겨놓은 점이 특이했고요. 특히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오숙 그 본인 초상화에 본인이 그 인장을 남겼고 또 화가도 인장을 2번 남겼는데 이렇게 많은 인장을 남긴 이유가 뭔지 한번 선생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곡 오두인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는 이제 조세걸이라고 하는 평양 출신의 화가가 그렸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시대의 초상화, 특히 조세걸이 그린 초상화는 이모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모본인 경우에 이제 그 원본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초상화가 이모본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오재순 초상화인데요. 이 오재순 초상화는 정말 설명해 주신 대로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명작 중에 하나인데 이 초상화는 사실 다른 어떤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의 어떤 제작 동기를 따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이 초상화들이 문중의 해조씨 정무공파 문중의 초상화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초상화들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는지 혹시 어떤 영당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이제 전승이 됐는지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모이게 된 건지 그 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중에 이제 이거는 미술사적인 학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문중에서 전승되고 있는 초상화들은 뭐 그 제작된 시대도 다르고 어떤 제작의 뭐 형식이나 방식들이 다 또 다른 그런 초상화들인데 이런 초상화들을 한꺼번에 같이 엮었을 때 이게 한 가문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그 학술적인 의의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환 선생님 토론문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작성하고서 선생님께 이제 이 토론문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그 토론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여지를 좀 남겨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오숙 초상화에 자신의 그런 인장을 네 방이나 찍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오숙은 해주 오씨라고 하는 출신 수양세가를 밝혔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주요 관력을 지냈었던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문과에 합격하고 그 이후에 주요 관력을 그 인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요한 이제 청요직을 많이 거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1624년 이전까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요약적인 그런 인장을 남겼던 것이 좀 이례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나라 화가가 왜 동일한 인장을 두 번이나 찍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판별하지 못한 한자의 글자에서도 밝혀졌듯이 인장이 찍은 그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방이나 찍은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이제 그 오숙의 인장하고는 별도로 자신의 그런 이제 정확한 성명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소지 출신의 명나라 화가이고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그 후금의 위협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출신지나 자신의 그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 청나라를 사행했었던 그 이렇게 1636년에 마지막 사행을 했었던 김유계 초상화를 그렸던 인물의 그런 그 화가의 인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한 번은 찍었지만 이거는 이제 두 번을 찍은 것은 또 이례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조세궐의 이모본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이렇게 그 관복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오두인 선생님의 초상화를 봤을 때는 실제로 집안에서 소장을 했었고 더군다나 그 몇 년 후긴 하지만은 그의 그런 사돈 관계였던 김창엽의 초상화 찬문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이모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찬문이 쓰여진 시기도 그렇게 제작 시기하고 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제가 같이 예시로 들어드렸던 다른 인물의 조상들은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박세채의 조상 같은 경우는 이모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그 오제순 초상화의 1791년 그 창작 동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서 고민을 해봤더니 1792년에 제작된 최재공의 시집곡본이 있었고 시곡본 오른편에 상단에 그 글씨를 판독을 해보면은 시복본은 실제로 그 1991년 그러니까는 정조의 그러니까 어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정조가 그 정조 어진을 그리도록 실제로 참여했었던 규장각신의 초상을 그리도록 이제 도화서에 명령을 하면서 이 그림도 이제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재공 초상도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고 오제순 초상도 이때 같이 그려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재공과 오제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두 사람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그런 왕조실록과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기록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승정원 일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좀 판독을 해보았는데, 거기에 의하면 오재순이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고사를 하고 물러났다고 했지만은 승정원 일기에서는 정조가 집요하게 이거를 빠지지 말고 참여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정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재순 초상도 이때 같이 제작이 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당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종가에서 따로 운영하던 사당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당은 주로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서운에서는 초상을 같이 이제 같이 모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이제 뭐 종가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좀 쓰면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어느 집안에서나 초상화는 전합니다. 그래서 한두 점의 중요 작품들이 있는 경우는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에 한두 점만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관력을 반영을 해서 공복 초상을 쭉 이렇게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독창적인 초상화가 있는 집안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조 시가가 그만큼 이제 이렇게 중앙 정계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에서의 그런 세력을 그동안에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 그들의 그런 사환의 관력과 주요하게 연관된 그런 공복 초상화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오재순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 중에는 가장 수작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면 초상화에서는 좀 이례적인 그런 특수한 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오채선 초상화는 실제로 굉장히 아마추어 같지만은 화순이 그 공복을 입은 관원의 초상화를 그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이제 장윤환 선생님, 그 안성 덕봉소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안성학 연구소에 계신 김혜규 선생님께서 마지막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문화원 그 부설 안성학 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규입니다. 사실 이게 지역학 또 지역사라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연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결국 사료의 부족에서 이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덕봉소원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덕봉소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유상보다 덕봉소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발표하러 연구하시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실론적 그 연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적인 연구가 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쭉 써왔는데 이거 다 읽으면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가실 것 같아서 질문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덕봉리 해조시의 그 당파, 그 붕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인자의 난이라고 1728년 그 영주 4년에 있었던 이인자의 난에 그 안성 지역에서 가담했던 소론 계열의 그 집안들을 보면 황씨들, 그다음에 정씨들, 정인지의 후손이나 그 황희의 후손, 황희가 아마 장수 황씨로 알고 있는데, 정인지 같은 경우는 하동 정씨죠. 이 집안의 후손들의 참여가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아까 이제 덕봉소원의 그
참여했던 명단들을 쭉 보면 이분들의 참여가 엿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황 씨들도 나오고 정 씨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당시에 그 2인자의 난을 진압했던 사람이 그 병조판서였던 오명항이시고 오명항 선생은 이 덕봉리 해주 오 씨와 같은 계열의 집안인 용인에 있는 원산면에 있는 그쪽에 해주 오 씨 집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권이 소론 정권이에요. 소론 온건파 소론 정권들인데 그렇다면 오명항의 당파는 소론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봉소원의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덕봉소원 또 해주시 가문을 우리가 정통 노론 또는 서인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같은 집안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당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현재 사료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례들은 좀 있는지, 다른 집안들에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덕봉소원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그 하동정 씨나 아니면 장수 황 씨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다라면 과연 덕봉소원을 정통 노론 계통의 그 중앙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던 그런 어떤 그 서원으로 우리가 위치 지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아는 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덕봉소원이 그 서인 또는 노론의 양성 지역 정치적 거점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평가를 좀 하셨는데 이것과 함께 이제 교육 부분을 좀 다루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희상 선생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제 강회 중심의 어떤 교육이 당시에 이루어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셨는데 원래 서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역할도 있지만 학문 연구, 특히나 학통을 계승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역할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덕봉소원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제한된 사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종학당 아닌가? 즉 서원이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림의 학자들 그들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덕봉소원이 해주 오씨 지방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로 조선 후기 특히나 18, 19세기에는 역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덕봉소원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해석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발표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 좀 더 여기에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면 이것과 함께 아까 이제 경제 기반이 부족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덕봉소원의 어떤 운영 과정에 있어서 덕봉소원이 갖고 있는 경제 기반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건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자의 의견은 또 어떤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원 철폐 과정에서 덕봉선이 47개 서원 중에 살아남은 서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추측이 돼요. 아까 이제 민씨 지방과의 그 관계성 문제, 마지막 경원장 하셨던 분들이요, 명성황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덕봉소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위상과 함께 역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너무 많은 내용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해조 씨이면서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데 당파가 나누게 된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해조 씨도 물론 명문입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거나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집안에 은밀하게 전해진 내용일 거거든요. 다만 같은 집안이면서 당파가 서로 나누는 사례는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 사계 김장생 선생 근거지가 논산인데 같은 광산김 씨이면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 아니 어떻게 지역에서 행세 좀 하겠어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요. 왜 그랬더니 우린 소론이야. 그래. 근데 논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너무 원론적으로 뭉뚱그렇게 대답을 해서 죄송한데 가령 신분관계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 세도 정치를 했던 안동김 씨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장동에 서울 안곡동에 사는 안동김 씨는 세도를 한 양반 명문가지만 안동에 남아 있는 같은 안동김 씨는 중인 집안에 속한 집안도 꽤 많았고, 근데 이제 다만 원산면에 거주하는 해조 씨하고 덕봉리 거주하는 해조 씨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건가는 예. 그렇지 않아도 김성호 교수님이 박성호 교수님이 아실 것 같아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덕봉서원의 운영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혜균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게 전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덕봉서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이게 종합당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발표에도 있었지만 여기에 청금록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도유사안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의 살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양성 향교에서 나온 책자를 좀 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도유사안이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덕봉서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인물들이 상당히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덕봉서원하고 양성향교에 운영하는 지역 양반층이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공교롭게 그쪽의 도유사안도 보니까 작성 연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인물들 시작된 부분이 그쪽에 시작된 부분이 덕봉서원 도유사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증명해 볼 수는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볼 수 있죠. 17세기 이후에 서원의 교육기능, 향교도 마찬가지지만 서원의 교육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강회라는 이 교육, 아까 거접과 강회가 있는데 강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접보다는 한 단계 좀 쇠퇴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덕봉서원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뒤에 덕봉사후가 있고 동제, 서재, 정의당. 그러니까 책 보관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덕봉서원이 교육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 기능이 굉장히 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추정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설 자체가 최소한의 시설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 관찰사 지냈던 오희경 때 그 경기도 관찰사 하면서 토지 30여 두락을 마련했다. 근데 그때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929년에 그 지역에 통문을 보내면서 200억 원 정도의 빚을 집안에서 절반 내고 또 지역 유림들이 절반 내서 갚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재정 경제 기반이 좀 어려웠고 당시 조선 후기 서원들이 좀 많아지면서 한 정부에서 준 게 한 3개월 정도 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도지 가지고는 이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조선 후기 서원들의 아주 큰 서원이 아니면 이 재정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봉서원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제 이거는 고종 때 그 살아남은 서원의 47개가 언급이 되잖아요. 아까 김우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문묘 종사자 18,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절이 이렇게 해서 역으로 추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이 서원이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그 서원에 가지고 있는 위상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도 있을 것인데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덕봉서원이 가졌던 그 해조씨 집안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덕봉서원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 이런 속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토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는 아까 오명환 선생이 얘기한 거 이건 보면 집안 분들은 아시는데 이 정무공하고 추탄 오윤건 바로 우대에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알면 추탄 공파하고 정무 공파가 나눠지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당파가 갈라지면서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요. 다투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원래는 대동보를 같이 냈다가 나중에 이제 파보를 따로 내죠. 그래서 실제로는 좀 갈래가 좀 파가 세부적으로 다른 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식 토론까지 마쳤고 사실 여기 직원들이 퇴근해야 된다고요. 요거 그래서 혹시 여기 참여했던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짧게 하고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나 고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성호 박사님께서 옛 고문헌에 대해서 전래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 방안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셨어요. 거기에 이제 종중이나 후손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좀 내포되어 있다고 활용 방안 속에 이렇게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종중에서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옛 고문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전문가로서의 조언이라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양곡 선생의 이제 서원이 5군데 배양이 되어 있는데 5군데 다 배양을 한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공통점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의열사 광주에 배양된 이유는 다 공통점 있는 거 이외에 양곡 선생이 광주 목사 하실 때 극진한 선종을 베푸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렇게 기록에 대해서 보고하신 거를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사 진신소로 인해서 사망한 그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는 큰 목민관으로서의 업적이 매우 크다. 이걸 많이 제가 느끼고 그렇게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양한 취지의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에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표에 나와 있는 거에도 그러한 선종을 베풀었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배양이 됐다라는 것이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 진신소에 서명이 80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라는 이런 데 보면은 80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문서에도 8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선 왕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자료에는 86명이 되어 있는데 명단은 없어요. 근데 명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좀 찾아주시든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거를 더 중시하고 신뢰를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86명에 대해 6명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전무공파 양국 선생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또 고문헌이라든지 우리가 보존을 참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의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고문헌뿐만 아니라 이런 그 조상의 분묘라든지 이런 거의 관리뿐만 아니라 조상을 모시는 거에 대한 그 종중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라의 어떤 문화가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현대 사회 사람들은 다 그냥 뭐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그 현재 상당히 그 어느 종족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현대하고 옛날에 그 있었던 것들을 유지 보존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갈등을 겪고 있어서 그 전문가들께서 종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의미에서 보존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공식적인 이런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뭐 또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시설 관리한 쪽에서는 좀 곧 문을 닫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총평만 제가 답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종중에서 정말 잘 보존했다는 거 제가 뭐 저도 말씀드렸고 동의하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종중에서 좀 이미 알려진 것들을 이제 종중분들이 좀 더 노출돼 있으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개인이나 종중분들한테 개인 돈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인데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전문 기관들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그 기관들에 협조하고 그 나라 돈으로 어떤 이 유물의 가치를 조명받고 잘 보존하게 하는 방안으로 가시면은 앞으로 뭐 그냥 더 이 종중분들이 고민하는 거 보다 굉장히 빠르고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들은 제가 지금 다는 답변 못 드릴 텐데 다른 기회에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순서를 마치게. 예, 마지막으로 그 박수 한번 주실 것 같으니까. 예.